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동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회자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쭉 들었던 내용은 대부분 다 포장 패키징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에서는 포장재 얘기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정책에 반영되는 기초 조사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정책에 들어가는 그 기초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오늘 간접적으로 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발표를 부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2025년 탄소 중립을 위한 쓰레기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탈매립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고 그 국민들 혹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탈플라스틱 매립 사회 전반과 4대 중점 리스크 관리 강화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저희 과에서 주로 참여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들은 이 중에서 재질 구조 개선 관련된 원료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일부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그리고 오른쪽에는 의료 폐기물 안전관리, 이쯤 한 세 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여기서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폐플라스틱 관리 현황을 쭉 보시면 18년부터 21년 그리고 22년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거의 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큰 이슈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이슈 이후로 매 2년마다 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것 중에 이제 페트병 무색화가 있었고요. 그 관련된 기초 연구를 저희 과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과 더불어서 탈플라스틱 계획이 발표됐었고, 올해 10월에는 아마 어제 저희 그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석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네 번째 국제사회 책무 이행에 관련돼서 뒷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관리 정책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대책이라든가 관련 이슈들을 환경단체라든가 정부기관 혹은 협약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 넘어가고,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바젤 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젤 협약 다 아시다시피 수출입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 협약인데요. 주로 포커스는 저개발 국가, 제3국가, 이들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그간 계속해서 폐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못 사는 나라에 팔려가고 혹은 수입해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자원이 아니고 쓰레기 혹은 유해 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바젤 협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5년 전부터는 이 원래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이 이슈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5년부터 플라스틱 항목들에 여기 보시면 A 항목, B 항목, Y 항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B 항목 같은 경우는 일반 폐기물이었었는데 플라스틱 항목이 대부분 B 항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A 항목이나 Y 항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선진국가들의 이제 협약체, 어, 집약체, 회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젤 협약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있었는데 바젤 협약이 빠진 이후에 미국이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는 OECD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2020년 3월에 가시면 3월이나 6월쯤 보시면 PVC가 원래는 이제 유해 폐기물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컸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그린 리스트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엔 유넵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앞서 설명드린 바젤이라든가 EU에서 여러 가지 협약 얘기들, 그리고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 중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얘기들이 엄청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 어떻게 하라라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5-14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올 3월에 있었는데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이거에 관련된 회의를 올 다음 달이죠. 우루과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그 회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다카르에서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관련된 문서를 보고 정리한 10가지 유넵 사무국에서 플라스틱 문제 인식에 대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플라스틱과 환경 사이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게 연관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미지는 갖고 오진 않았지만 2020년도 좀 생각해 보시면 거북이 코에 들어간 빨대라든가 뭐 태평양의 거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그보다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 이 부분에 초점이 점점 더 맞춰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규제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정확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밑에 보시면 10번의 비전 목표, 모니터링과 실적 보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4가지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해 첨가제를 포함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거라고 해서 unnecessary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보이드 할 수,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이라든가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행동 사례를 몇 가지 읽어보면 뭐 재활용된 물질을 신재로 대체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고분자나 첨가물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 뭐 다운사이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품의 순환적 디자인, 설계부터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 혹은 퇴비화라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목표로는 사용된 모든 플라스틱이 순환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어, 그, 설명은 좀 넘어가고, 마지막 전략적 목표 네 번째는 이렇게 1, 2, 3, 세 번째 세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할 수 없거나 환경에 축적된 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집 혹은 책임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미세 플라스틱 누출 방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과학원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원래 1980년대 해양 플라스틱 해양에서 조류를 연구하거나 고래를 연구하시던 분들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과학원에서는 2020년부터 혹은 2016년부터 상하수도 연구과라든가 수질공학 연구과 이런 쪽에서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1차 우리가 보면 담수나 해양이나 토양이나 1차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생산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잠재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면서 과학원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장님 지시하에 미세 플라스틱 집중 연구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발생을 관리, 분석 표준화, 환경 실태 조사, 유해 특성 조사 이렇게 나눴고요. 그중에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 2개에 있는 폐기물과 관련된 2개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래 폐기물 처리 과정 미세 플라스틱 발생 특성 조사 관련된 연구인데요.
오늘 발표의 하반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얘기할 건데 제가 분석 관련된 기기 분석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께서 이제 미리 진행하고 있었던 과제고요. 올해 4차년도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페트병 단색화 이 정책이 나왔던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4차년도니까 1차년도 과제 결과로 그게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전기전자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쪽에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물질 흐름 분석이랑 그다음에 중금속 난연제 등 플라스틱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 분석 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결과는 제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과정 중 미세 플라스틱 발생 특성 연구는 올해가 2차년도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 개념을 잡게 된 이유는 저희 과에서 하는 다른 업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봤겠지만 패키징 쪽에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인데요. 폐기물이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재활용하는 건 좋겠지만 재활용 이후에 환경이나 인체에 문제가 되면 재활용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많은 기준들을 두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준을 아무리 많이 두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의해서 환경에 유해를 받기 때문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서는 그 각각의 재활용 사례마다 유형마다 각각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매체 접촉형 재활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짧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매체라는 거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토하거나 복토하거나 도로 기층에 쓰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초점을 봤을 때 소각제라든가 폐수 처리 오인이라든가 매립 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시설에 발생한 폐기물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주로 모니터링과 분석 기법 표준화 그다음에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데 결과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아직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대상으로 하는 건 소각제고요. 소각제는 전국에 지금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이 약 24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어서 24개를 커버했고 그 중에 일반 소각과 고온 소각, 특수 소각을 나눠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대표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를 세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미경,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매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거를 태워가지고 가스화 시킨 다음에 GC에 넣어서 GC에서 분석하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 과제를 보니까 소각시설이나 토양이나 상하수도 이렇게 분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분에 보시면 건조, 채건조, 밀도 분리, 유기물 산화 분석 결과 이렇게 있는데 이 분석 결과를 1대1로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분석 방법은 좀 복잡하니까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찾은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시료 1g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중간에 밀도 분리액은 어떤 것만 설명드리면 플라스틱이 비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는데 주로 쓰는 비중액은 5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폐기물이니까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밀도 분리액으로 징크 브로만 아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 처리고요. 이거는 이제 분리한 가라앉힌 거 말고 위에 뜬 플라스틱이랑 유기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유기물을 다 태워버리고 산화시켜버리고 플라스틱만 남겨버린 다음에 이렇게 여과 과정을 거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스텝 6번에 있는 이게 메쉬 성분, 금속 성분의 여과지인데 여기에 여과하고 여기에서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4분할, 10분할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4분할 한 거에 매핑하는 시간은 대략 16시간 정도 걸리고요. 오른쪽 10분할 한 거는 한 셀당 4시간에서 4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하는데 한 달에 10건 하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걸 분석하기 너무 어렵다 싶어서
이렇게 열 분석을 통해서 가스화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방법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FTIR을 분석한 화면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표준 물질이 있고 샘플이 있고 여기 보시는 샘플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렇게 되게 작게 보이고요. 전체 22개의 플라스틱 종류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중에 16개가 검출됐는데 저희가 분석 결과는 다 갖고는 있지만 여기서 다 오픈할 수 아직 보고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마이크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여과지 사이즈가 20마이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 이건 개수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로 보시면 되고 pp나 p 주로 포장재 그다음에 잘 안 타는 그 불속의 수지라든가 섬유계 수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게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었는데 페트로는 전혀 검출이 안 되더라고요. 페트가 안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화시킨 분석 결과인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향후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총 유기탄소를 분석해서 총 유기탄소 분석 결과랑 이건 소각제 앞에 파란색 네모친 거는 소각제에 투입하는 전체 폐기물 구성비인데 플라스틱 성분이 약 40%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나면 소각제에서 전체 유기물 양과 미세 플라스틱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이 상관성을 계산하면 나중에 굳이 어렵게 분석하지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지금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